안녕하세요. 펀드 투자로 도운 ET를 발표하게 된 김경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그때까지 테크니컬한 걸 잡지는 않았고요. 이제 어, 사실 제목을 좀 재밌게 다뤘지만은 어떤 시계열 데이터나 그다음에 주식 데이터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이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보시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주식 투자를 소액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액이었는데 소액이 되더라고요. 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6개월 만에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하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한때 요즘에 비트코인급으로 비트코인이나 이제 엔비디아급으로 이제 유행했던 남의 주식 거품 사건에 연루됐던 아이작 뉴턴이었던 얘기도 있죠. 여기 전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까지는 계산할 수 없다. 뉴턴 같은 천재도 주식에 물려서 돈을 엄청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턴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행복하게 팔았죠. 팔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엄청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다시 여기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죠.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이제 뉴턴은 물건 한번 줘서 팔았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긴 했는데 좀 안 좋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한 말이 이 얘기입니다. 이제. 전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점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 물론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지만 저 같은 초보자에게는 펀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사기적인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축과 예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펀드 투자로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나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펀드 투자로 돈을 잃어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는 어떻게 하고 백스테이트 어떻게 하고 모델링의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펀드 투자는 수학적인 모델이나 확률적인 그리고 데이터 분석 또는 머신러닝 테크닉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묶어가지고 펀드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방법론들 보면 정말로 인투이티브하게 엄청 쉬운 것부터 직관적이지도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쓰이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을 나누는데요. 트레이딩은 주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인베스팅은 가격 변동성에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블로그에서 보면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을 잘 구분해서 써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 방법으로는 크게 또 액티브와 패시브로 많이 나눕니다. 액티브는 헤지 펀드들이 많이 하는 뭔가 자기가 그 포트폴리오나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패시브는 주로 지수 투자 같은 거 얘기하는데요. 코스피나 뭐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팔거나 뭐 그런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펀트 트레이딩부터 얘기를 해보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량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펀드 투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간략히만 설명을 해보면 여러 지표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그 주가 대비 얼마나 수익을 벌 수 있나, 또 거래량이 얼마인가, 또는 지금 현재 평소에 비해서 너무 과매수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매도됐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런 지표들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전략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되게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모멘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 전략은 원래 상승 시에 주식들은 웬만한 일이 있어서 상승을 하잖아요. 요즘 엔비디아가 좀 꺾이긴 했지만 엔비디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한 2년 전에 샀으면 거의 10배가 됐죠. 거의 비트코인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찾아가서 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는 다른 이제 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 거긴 한데, 이 주식 가치가 알 수 있다면 밸류 전략으로 이 주식 가치가 뭐 지금은 15만 원에 팔리는데 내재 밸류 찾아보니까 1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마법 공식이라는 이제 한 5년쯤 전에 되게 핫했던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이 주식이 자본에 대비해서 이익률을 얼마나 내고 있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되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 이름도 되게 멋있죠. 마법 공식이라고. 그래서 되게 핫했는데 이런 방법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 공식 책도 많이 있어요. 예, 마법 공식 테스팅을 해보면은 마법 공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되게 쓰기 잘 아는데 최근에는 다 마법 공식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하나, 뭐 IT 섹터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재 섹터, IT 섹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는 전략도 있고요. 예, 이런 걸 처음 접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자체가 조금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제를 하는 게 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데이터를 흔히 하다 보면 코스피 데이터에서 그 데일리나 시간대별 데이터를 받아서 쓰실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데일리나 시간대를 받아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쭉 나가고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 부분들은 종가나 시가로 잡히긴 하는데 그 해당 부분의 시작가나 종가로 잡히긴 하는데 실제로는 거래 볼륨이 매우 낮아가지고 이거를 두고 썼다가는 꽤나 어려운 상황에 저처럼 돈을 잃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정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는 230달러인데 아예 쭉 내려가서 팔리거나 쭉 올라가서 팔리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통은 생각지 않고 펀트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펀트 책들은 보통 펀트 전략이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략에 대해서 그거를 성과를 보여주기가 더 중요한 거지 위험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클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머신러닝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할 때 데이터를 잘 정제해야 된다는 거를 유념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자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클린한 데이터를 하려면은 또 파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 파는 곳에서 데이터를 사오거나 심지어 재무제표 같은 것도 그 기업들이 처음에 올릴 때는 재무제표에 오타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를 보정해서 다시 팔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 단위도 어떤 데서는 끊는 단위가 1,000원인데 드물게는 어떤 데서는 10,000원 단위로 끊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줘야 됩니다. 또 이 데이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마켓의 성질에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9시에서 15시 30분인데요. 이 앞뒤로 또 다른 그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8시 반에서 9시에는 동시호가 시간이고요. 16시에서 18시에는 시간의 종가 시간입니다. 동시호가는 서로 원하는 호가를 불러가지고 매칭을 해주는 거고 정규 시간에는 주식 많이 봤던 것처럼 뭐 내가 얼마에 살게 얼마에 팔게 이런 비례나 에스크가 쭉 서로 쌓여서 서로 이제 매칭되는 것만 팔리는 형태고요. 매수 매도가 매칭되는 건 팔리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별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규 시간에는 거래량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지만 정규 시간이 아닌 동시호가 시간에는 현재 매수 매도가 얼마큼 쌓이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또 거래량이 또 되게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9시에 시작할 때 되게 많죠? 그러다가 쭉 오후에는 엄청 줄어들어요. 점심에는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은 갑자기 하고 뛰어오르죠. 거래 볼륨 자체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프리퀄 트레이딩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내 전략이 시간 단위나 분 단위로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정제를 잘 시작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또 마지막에는 종가가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평균 그날의 평균 가격은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5,000원, 20,000원이라고 하면 평균 거래량이나 가격에서는 15,000원 가격이었을 텐데 갑자기 마지막 종가에서는 10,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정제를 잘하고 이거 피해 가셔야 이제 퀀트 투자 전략을 구현하실 때 생기는 가격이 갑자기 확 튀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제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잘라내면 이런 모델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돈을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 퀀트 투자 전략을 처음 할 때 고르는 종목들이 다 우량한 종목들이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이런 우량한 종목들인데 이런 우량한 종목으로 고르고 나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서바이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어스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미 답을 알아보고 과거를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2024년에는 성공한 종목들인데 20년 전에 보면은 이 종목들이 성공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알고 미리 찾기 때문에 이 종목들 답을 알고 예전에 가서 찾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어스가 생겨서 내 모델이 정확히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만 보셔도 시총 상위 종목하고 2020년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고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있지만 이런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고르는 것도 현재 너무 잘 나가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어스 중에 하나는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시작하는 펀트 전략에서는 보통 PER이나 뭐 PBR 같은 거에서 이 주식 대비 현재 회사의 장부 가치나 또는 이 주식이 얼마나 돈을 보고 있나, 주당 이득량을 얼마나 보고 있나 이걸 하는데 문제가 이거를 2024년에 놓고 2024년의 장부 가치를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당연히 장부 가치가 내가 보고자 하는 10년 전의 가치하고는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할 때도 장부 가치나 재산 가치에 대한 전략을 사용할 때도 해당 발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내가 먼저 답을 알고 사실은 돌리는 거라서 실제로 돌려보면 테스팅에서는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넣고 투자를 하면 아주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다시는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도 생각지 못한 데서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처리할 때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백테스팅도 여기도 문제인데 이제 보통 백테스팅을 일단은 그냥 해보라고 하는데 이 백테스팅이 그냥 해보면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오래된 기간으로 잡는 거는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되게 자주 변합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보면 글로벌 이슈로 전 세계 시장이 다 변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이슈도 꽤 많습니다. 상승기 때는 국내 주식장이 상승기 때는 다양한 참여자가 생기고요. 또 금리 변화가 생기면 또 참여자가 또 바뀝니다. 주력 산업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 초창기 7, 80년대에는 되게 뭐 원자재나 이런 걸로 주력을 팔았지만 지금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주로 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주력 산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퀀트 투자 전략을 해도 백테스팅을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켓도 보면 이 시기에는 계속 횡보하는 보다가 하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 하락하는 시기에 상승에 맞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테스트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실제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또 상승기 때 이때는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죠. 최근에는 좀 하강하는 구간이고 상승하는 구간의 전략을 하강하는 구간을 보면 잘 안 맞고 반대로 하강하는 구간에 맞춘 전략을 상승기 때 보면 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알파라 베타로 따로 구분짓기도 하는데요. 컨셉처럼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마켓의 상태와 주식의 상태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팅 할 때 주식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마켓이 지금은 어떤 구간인지 같이 고려를 해두신 다음에 백테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금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슬리피지라고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펀트 전략을 세울 때는 이전 데이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이때 저가가 15,000원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근데 실제 15,000원의 데이터는 살 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전에 주문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문 볼륨 자체가 작아서. 그래서 내 전략이 최저가에서 사고 최고가에서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테스팅을 할 때는 그래서 슬리피지 페널티를 다 주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최저가보다 10% 이상 비싸게 사고 최고가보다 10% 이하로 좀 낮게 팔아야 되는 거를 보통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다시 구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전략들을 보면 최저가 최고가에서 항상 사고 팔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전략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돌려보면 10중 8구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모델링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머신러닝 입문책에 다 보면 아시겠지만 IID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ion이고 이 말은 입력값 자체가 이전과 이후의 값과 상관이 없는 입력값을 넣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CNN 컨버전 뉴럴 같은 경우는 인풋에 내가 지금 타임 스텝에 넣는 값하고 t-1 타임 스텝 또는 t+1 타임 스텝의 값이 전혀 다르잖아. 상관이 아예 없고 물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헬스장에 있는 사진을 넣는다면 뭐 항상 사람이 나오고 뭐 아령이 있고 이런 상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다 IID를 만족을 하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LL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뒤의 문장에 어떤 디펜던트가 있긴 하지만 내가 말하는 단어에서 갑자기 한국말을 하다가 뭐 중국어라도 얘기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IID를 만족을 하는데 이 주식 입력값에서는 IID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만든 전략을 퀀트 전략으로 그냥 사용하다가 보면 모멘텀 전략 이거 사용하다 보면 역시 이런 단순한 건 안 돼. 역시 딥러닝이야. 딥러닝으로 가야 생각을 하다 보면 입력값을 IID 만족 안 하는데 그냥 넣고 보면 이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문제인데 입력값을 그대로 주식에 넣고 이제 t-10에서 t-1까지 입력을 넣고 t+1 예측을 해보면 웬만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예측을 되게 잘해줘요. 실제로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닝 테스트 돌려보면 거의 99% 이상 맞거든요. 그럼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쉬운데 사람들이 딥러닝 한번 안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와, 난 내일부터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면 t+1은 맞는데 t+10만 가도 가격이 아예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블로그 찾아가서 이제 아무거나 해서 온 건데 간단한 LSTM을 돌려도 여기서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와 실제와 이제 수정값이에요.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잘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끊어서 이 다음 스텝을 말고 t 플러스 10의 타임 스텝으로 가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으면서 그 타임 윈도우를 밀어넣으면서 하면 맞겠지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로 가서 이걸 그대로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재밌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전 스텝의 데이터를 넣어서 다음 스텝 예측하면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할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체가 아니라 이제 흔히 자주 하는 방법은 이제 리턴으로 변환을 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가격 대비 지금의 비율이 얼마인가? 변화량이 뭐 0.9다. 혹은 뭐 마이너스 0.1이다. 이런 변화량으로 추적해서 이런 걸 많이 하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는 뭐 다른 뭐 트랜스폼, 다른 변화를 이용해서 IID에 좀 만족하는 변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가격의 스케일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같은 경우는 주당 하나에 4억이죠. 이런 주식들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가격 변동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주식 말고 1,000원짜리 주식에 대해서 해보면 변동량이 매우 커져가지고 모델 자체가 서로 맞지 않거든요. 1,000원짜리 주식은 정말 등락폭이 엄청 심하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 하루에 300%가 됐다가 그 다음날 뭐 30%가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델링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데이터를 넣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때도 트레이닝 테스트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T 플러스 1의 주식 가격 값은 T의 가격과 T 마이너스 1의 가격에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처럼 나눠서 하다 보면 내가 모르게 데이터 솔핑 바이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띄워주시고 트레이닝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바이어스를 내가 집어넣게 되는 거라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 그리고 전략을 설명할 때 딥러닝이라면 사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전략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멘텀 전략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전략이 설명 가능한 전략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전략을 할 때 여기에 그 스레시홀드가 한 30% 이상 되면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설명 가능하고 데이터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뭐 7월에는 사람들이 적게 투자하니까 스레시홀드를 30% 했다가 9월에는 사람들 많이 하니까 10% 갑자기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꾸는 모델을 한다면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 10중 8구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유효한 전략인지 확인할 때뭐 샤프 레이시오 같은 걸로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샤프 레이시오를 확인하면 이제 이 주식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대충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샤프 레이시오를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전략에서 무위험 전략을 확인한 차이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실 때 너무 높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가 바이어스가 껴있거나 내 전략이 미래를 미래 데이터를 가져와서 생기는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쿼트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트레이딩 역시 안 되겠다. 역시 주식이 장기 투자지. 인베스팅으로 바꿔보겠다. 인베스팅으로 바꿔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LLM으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재무제표를 예측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긴 신호를 포착하는 그런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검색 트렌드에서 적게 언급될 때는 샀다가 많이 언급될 때는 팔고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너무 다양해서 이제 굳이 커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들이긴 해요.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주식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면 되게 좋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선129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이제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주식의 등락폭이 있으면 주식 기사에서 찾아서 그 등락폭이 왜 있는지 해당 설명을 아티클에서 설명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이트 이용해 보시면 어떤 감을 잡는데 인베스팅하는데 감을 잡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또는 또 이것도 국내 사이트인데 와이너셀 리포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가들의 결과를 앙상블 해보자. 왜냐면 어널리스트들은 되게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앙상블 해보면 이 사람들이 주가, 어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예측하는데 좀 맞지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실제 하늘색이 실제 주가고 어널리스트들이 주가인데 이걸 앙상블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는 게 이제 어널리스트들은 희망사항을 적어두는구나. 실제 가격이 아니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퀀트 투자, 뭐 트레이딩, 인베스팅 자체가 생각해보면 꽤 목표가 어려운 목표들인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퀀트 투자의 목표를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위험 투자보다 이득이 높아집니다. 무위험 투자는 흔히 얘기하는 주식, 예금, 그 다음에 국채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해당 시기에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 이자율이 3. 몇 프로인가요? 3.5%면 이 이상보다 잘 벌어야 되겠죠. 왜냐면 3.5%보다 못 보면 내 전략이 계속 돈을 번다고 그래도 사실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우체국 예금 같은 거 넣어두면 한도도 없이 그 정부에서 보증하는 이율로 계속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예금 이자보다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시장의 인덱스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시장의 인덱스는 그 코스피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 코스피 탑10에 그냥 사두고 기다리면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거보다 못하면 굳이 내가 퀀트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잘 버는 거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S&P 같은 경우는 정말 이익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이걸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나 이제 뉴스나 이런 데도 되게 핫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워렌 버핏과 헤지 펀드들이 이제 내기를 했었죠. 그 헤지 펀드들이 사용하는 퀀트 전략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거를 워렌 버핏이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기는 워렌 버핏은 S&P 인덱스 펀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는 자체적으로 엄선한 5개를 묶어가지고 서로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헤지 펀드가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나? 니네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대단한 애들이 1년에 몇백 명씩 가서 일을 하는데 펀 투자 잘 벌 수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보자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100만 달러를 승자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하면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인덱스 펀드보다 계속 잘 벌기는 어려우니까 일정 구간에서는 인덱스 펀드가 좀 지고 전체적으로 인덱스 펀드가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특정 연도 한 1, 2년을 빼고는 패시브 투자 인덱스 펀드가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콘 투자에서 콘 투자 하다 보면 헤지 펀드들에서 여기서는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여 있는데도 시장의 평균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락장에서 딱 한 번, 이 근처에서 한 번 정도 이기고 나머지는 계속 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10년 뒤에 워렌 버핏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5개 묶음으로 봐도 이제 인덱스 펀드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인덱스 펀드는 보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고 헤지펀드들은 다른 5개 묶음을 평균을 해서 하는 거니까 얘네는 묶음을 평균을 하는 거죠. 약간 재미있는 점이 하락장에서는 헤지펀드들이 인덱스 펀드보다 다 우위에 있어요. 여기 제일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헤지펀드가 뭔가 실적이 더 좋고 시장이 좋을 때로 갈수록 헤지펀드가 성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보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그 주식의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니까 어떤 이 주식이 실제로 돈을 보고 있는지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지 이런 내재 가치에 집중하니까 퀀트 전략이 좀 더 잘 먹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기에 올라오면 어떤 주식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승기면
주식을 사면 오르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뭐 아무 분석 없이 그냥 반도체가 다 오르니까 퀄컴,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주식 사기만 하면 돈이 올랐거든요. 이런 전략에서는 퀀트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사점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커버할 영역이 아니니까 각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묶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중간에 한번 인덱스 펀드가 한 번을 치고 계속 이겼죠. 그런데 수수료까지 부담하다 보면 보통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0.12%입니다. 근데 헤지 펀드들은 수수료가 2, 3%고 비싼 거는 5%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수수료를 고려하면 차이가 더 벌어지죠. 거의 2배 이상. 여기는 217달러, 113달러니까 100달러를 넣으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답은 인덱스 펀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 투자를 하면 돈을 잃는다고 해서 이제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좀 면밀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AI가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이런 요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픈 AI 초창기 때 26년에 오픈 AI 미션이라고 약간 거창한 것들 몇 개 내놨어요. 우리는 앞으로 AGI를 만들 거고 뭐뭐뭐 할 거라고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미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AI에서 브레이크스루라는 새로운 시스템,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몰래 쓰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보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낸셜 마켓에 AGI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파이낸셜 마켓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얘기 왜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주로 그런 얘기라는 얘기 많이 있어요. 뭐 예, 아무래도 파이낸셜 마켓에서 머신러닝이나 펀트로 되게 유명한 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니까 줄여서 렌텍이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게 아닐까.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 난다 긴다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은 헤지펀드 5개를 모아도 S&P 인덱스 펀드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대표적인 펀드가 있죠. 메달리언 펀드라고. 이 메달리언 펀드를 보면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그 헤지 펀드하고 인덱스 펀드는 더 이상 오픈된 펀드가 아니라 그 렌텍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500보다 더 돈을 더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그 대답은 밝혀지지 않고 렌텍의 초대 파운더이자 사장은 이제 몇 달 전에 사망을 했죠. 좀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잘 벌 수 있는데 약간 더 재미있는 점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오픈된 펀드가 있어요. RIEF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인스티튜셔널 이쿼티 펀드라고 있는데 이 오픈된 펀드는 S&P 500 펀드보다 항상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가면 좀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애들은 다 자기네 펀드를 돌리고 있고 메달리언 펀드를 갖고 있고 할 일 없는 애들은 여기 RIEF 펀드에다 집어넣고 그냥 놀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영상이고 사람들이 좀 찾아보는 것도 많이 있는데 공개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알고리즘 쓴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연구하면 괜찮은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메달리언 펀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했던 얘기들 요약해 보면 쉬운 퀀트 방법론은 없습니다. 왜냐면 초창기에 좀 괜찮고 뭔가 이득을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시간이 알려지고 모두가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엄청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엄청 핫했던 마법 공식, 그 다음에 그
그 이전에 초기에 펀드 투자로 제일 유명하게 된 모멘텀 투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시간대에서 돌려보면 꽤나 이익이 잘 나는데 지금에서는 맞지 않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해보실 때 정말로 트레이딩을 해보실 거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데이터들을 내가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축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들은 되게 좀 닫혀 있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사거나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지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크립토 시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좀 괜찮으면 주식 시장으로 올라와서 해보신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자기네 전략을 밝히지 않는데 메달리온 같은 거는 포트폴리오가 뭐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메달리온은 그 내부 공개 펀드에는 되게 주식 보유 기간이 짧고 외부 공개 펀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 주식 보유 기간 자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을 짧은 걸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롱과 숏을 같이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펀드 투자를 시작하는데 롱숏 전략을 같이 하다 보면 양쪽으로 두들겨 맞게 돼서 이제 처음엔 하지 않는 게 좋죠. 돈을 2배로 빨리 잃게 됩니다. 네. 또 그 외에 이제 오더북 같은 오더북은 이제 매수 매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매수 매도의 양을 이제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찾아보면 책 이름이 정확히 맞지는 않을 텐데 이에 대해 관련된 찾아보면 오더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면 그 주식의 내재 가치, 뭐 PER, PBR 이런 걸로 접근하다 보면 처음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수 매도 이런 걸로 트레이딩으로 한번 머신러닝 접근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른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자기가 가진 돈이 100만 원 있다면 100만 원을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한 50만 원 정도는 인덱스 펀드에 넣으시고 한 1, 2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실제로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는 내 돈을 들여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신중하지 않던 사람도 한번 돈을 잃으면 되게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해보시는 건 괜찮지만 이제 돈을 좀 조금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전략을 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발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